안녕하세요. 과거와 현재의 만남 함께하는 독서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절대왕정이 성립하다를 우리 수업을 할 건데요. 절대왕정이 일단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학습을 해 봐야 합니다. 일단 두 개의 말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절대라고 하는 거. 절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권력이 크다. 권력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왕정이라고 하는 거, 왕이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일단 우리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형성 과정 그리고 비교. 근데 이제 서유럽과 동유럽이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본문을 좀 볼까요? 16세기와 18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봉건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봉건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봉건제 특징이 지방 분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분권적인 게 내려가고 바로 뭐냐, 중앙 집권적인 통일국가,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중앙 집권적 그리고 통일국가. 중세와 중세 말기쯤에는 이제 통일국가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중심이 되는 신성로마 제국이 있는 반면에, 또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분열 국가가 많다. 이거를 영방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국왕이 권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제 한 나라로 통일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른쪽 표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 절대 왕정의 구조가 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 빨간색 네모는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중상주의가 뭔지, 그리고 왕권 신수설이 뭔지,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와 상비군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 무역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토지를 근간으로 하는 봉건 귀족과 신흥 상공 시민층 사이에서 권력을 강화하고자 한 체제이다. 관료제를 통해 봉건 귀족을 왕권의 영향력 안에 들여하였으며 군대를 강화하여 복속시켰다. 또한 신흥 상공 시민층의 무역을 국가의 흥망과 연계하여 중상주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식민지 개척으로 표현된다. 이미 예전부터 권력을 갖고 있던 세력이 바로 봉건 세력입니다. 그 다음 새롭게 이제 도시의 성장과 함께 발달한 사람들이 바로 지능 시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제 왕정을 이제 보필하는 절대 군주 안에 밑에서 이제 국왕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절대 왕정이 이제 정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볼까요? 음,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제 첫 번째 왕권 신수설이 있습니다. 어, 왕이 곧 신에 내려준 권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시 신이 바로 절대적 이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절대적인 존재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관료제인데요. 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예요, 관리. 그래서 내 명령을 잘 듣는 이제 관료들 이제 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비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 군대입니다, 군대. 근데 언제나 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만 듣는 그런 이제 군대라는 거고요. 봉건제에서는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게 계약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비군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는, 라고 왕이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상비군을 동원을 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반대 세력을 진압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다음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라는 게 뭐냐? 보호 관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보호 관세를 이제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지키고 다른 나라 이제 다른 나라 물건을 좀 막는 그런 이제 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이 했던 트럼프가 이제 했던 보호무역
주의 요 부분도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중상주의 같은 경우가 이제 시민계층의 성장과 아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중상주의가 뭔지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갑시다. 일단 이제 첫 번째 과정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과정으로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 바로 절대왕정의 비교죠. 서유럽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서 나타났던 왕정, 그리고 동유럽이란 지역에서 나타났던 절대왕정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서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보통 지역을 에스파냐, 그리고 영국, 프랑스 요 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신앙 개척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는 에스파냐가 먼저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에스파냐가 권력을 잡은 계기는 바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형성이 돼요. 당연히 이제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이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왕정이 수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방무역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요. 그 다음 등장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제 동인도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고 제일 처음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정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아시아에 진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깼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파냐 잠깐 볼까요? 에스파냐는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들여왔던 금과 은 그리고 무적 함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무적 함대를 이끌었던 펠리페 2세를 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과 결혼했다는 이제 말을 이제 내세우면서 영국 위주의 그런 이제 정치를 시행을 하게 되죠. 종교적인 이제 권력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무적 함대를 격파를 하면서 이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식민지, 인도의 동인도에서 설립,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이제 군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절대 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상주의 정책을 이제 지원을 했고, 다음 밑에 좀 보면 음, 유명한 말이 있죠. 국가 바로 그것은 나다라고 하는 거. 네, 이 말은 이제 짐은 곧 국가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보면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이제 절대왕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바로 중상주의죠, 그죠? 중상주의.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죠? 음, 상비군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죠. 상비군 육성.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유럽에 과시했다. 당시 유럽에서 프랑스가 거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이런 절대 왕정을 이제 많이 따라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동유럽의 절대 왕정입니다. 그래서 음, 당시 이제 그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서유럽과는 조금 다른데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미약하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만 앞서가면 서유럽은 이제 상공업 시민 계층이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미약하기 때문에 상공 시민층보다는 이제 기존의 봉건 귀족과 왕권이 타협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농노제가 강화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예요. 그래서 이런 왕정들은 이제 농노제이기 때문에 농노에게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문화를 이제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주들이 스스로 계몽군주라고 자처하기도 합니다. 요 대표적인 군주를 좀 볼게요. 일단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 아들인 요제프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개혁이라든가 교육제도 개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러시아 좀 보죠. 러시아는 이제 서유럽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구화 정책을 많이 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뭐 수염을 깎아서 수염새를 걷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웨덴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실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이센.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이제 계몽군주의 전형적인 이제 사람인데요. 농민을 보호하고 교육 보급, 법과 제도 정비. 그래서 이 프리드리 2세가 대표적인데, 프리드리 2세가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따라했다라고도 하고 프랑스를 굉장히 모방을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가 있고, 오스트리아는 앞서 봤다시피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나타난 절대군주들의 특징들이다. 그러면 이런 절대 왕정에서 유럽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우리가 문화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문화 부분에서 14세기와 16세기까지는 바로 르네상스 시기였죠. 인간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그죠? 이 르네상스라는 시기의 특징은 바로 인문주의. 그 인문주의라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인간과 자연. 자, 그럼 이제 17세기와 18세기 때에는 자연 탐구를 넘어서 이제 과학으로 나가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과학혁명입니다. 그럼 과학혁명은 바로 누가 했냐? 뉴턴이라든가 러버지에, 린네라든가 제너.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과학사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음. 다음 이제 절대 왕정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왕은 이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바로 건축이죠. 건축은 이제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바로크 양식은 음악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사에서 많이 배웠던 사람이 나오죠. 바우와 핸델, 그리고 다음 시대인 모차르트와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고전 음악이 완성되는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고전 문학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죠? 다음 철학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나오시는 게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로크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성, 인간의 이성을 좀 강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죠, 그죠? 이제 그다음에 로크는 인간과 사회, 이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회 계약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회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항권까지 얘기를 하고, 로크의 주장입니다. 계몽 사상까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이 이제 사회를 이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제 몽테스퀴에라든가 루소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혁명의 기반이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세가 거의 몰락을 하고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고 종교개혁을 거치고 신화노 개척을 통해서 발달된 이제 상공 시민층의 이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절대 왕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인간 중심의 문화를 통해서 과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철학을 이제 굉장히 발전시키게 되는 이런 유럽의 문화 부분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사를 어려워하겠지만 단어가 좀 어려울 뿐이지 역사적인 흐름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피면서 이제 우리 2학년 역사 부분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고생했고요. 우리 또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계속 우리가 이어가는 이제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업 때 또 다시 새로운 네,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함께하는 역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